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Escape from Future Blindness. 미래맹, 미래 까막눈에서 탈출하기, 이런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미래 이야기 세 가지입니다. 네오사피엔스, 노마드, 위즈덤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변화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야 될 거냐, 이런 이야기. 마지막 결론으로는 제가 서로 많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네오제네시스라는 이야기, 그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미래맹 하니까 이게 일본말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와이어드지 편집장을 하신 케빈 켈리가 Inevitable이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케빈 켈리가 옛날에 Out of Control이라는 책을 한 20몇 년 전에, 요새도 뭐 읽어도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한테 귀감이 되는 책인데요. 이게 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아주 시사점이 많아요. 저도 이 책에서 Future Blindness라는 말, 이게 별로 안 쓰는 용어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도.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유토피아, 좋은 세상, 그다음 디스토피아, 나쁜 세상, 뭐 이거 다 아는 이야기고요. 프로토피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프로토피아. 프로토피아의 프로는 프로세스 또는 프로그레스에서 유래를 하는데요. 프로세스 전이 또는 프로, 앞으로, 그다음 그레스 나간다. 그래서 케빈 켈리 이야기는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은, 미래라는 것은 정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미래라는 게 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 하버드의 다니엘 길버트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미래를 생각 못하면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인간은 일종의 예견하는 기계, 또는 인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미래를 만드는 것, 메이킹 퓨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간 이야기 중에서 레이터라는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이냐. 어떤 동물도 레이터, 뭐 이런 거 합시다,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레이터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와 현재 머물러 있는 동물은 아까지 원숭이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이야기를 해야 인간이죠. 미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이야기 중에서 최고의 핫 이슈는 뭐 최근에 이머징 테크놀로지인데요. 뭐 기술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기술 융합이 일어나고 있고, 지식 융합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융합이라는 속도가 일치월장이 아니라 분치시장이고 초치분장이다 라는 속도로 일어나고 있죠. 가장 선두에 있는 사람이 레이 커즈와일인데요. 이제 이분이 싱귤레리티가 온다, 특이점이 온다 라는 책을 가지고 2005년도에 쓰신 책이니까, 몇 년도 책이니까 이게 최근에 히트를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 책에서 가장 주장하는 거는 리턴 자체가 가속화가 된다는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2045년도가 되면 AI가 인간의 지능을 앞서고 스트롱 AI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는 아주 과격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최근에 나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혁명이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데요. 사전을 보면 혁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에 혁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의 클라스 슈왑이 만든 이야기인데요. 위키피디아에 가서 4차 산업혁명을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광고다. 이 잘못됐을 때 이거 고쳐라. 이런 이야기죠. 4차 산업혁명의 실체가 어떠한 이야기입니다. 터너에 세일린 한 번씩 내지 않습니까? 하이퍼 사이클을 보면, 이게 하이퍼라는 게 처음에는 뭐 국가시가 쫙 올라가서 끝까지 뺐다가 쭉 벨리 계곡으로 떨어졌다가 이 플래토에 가서 이게 어느 정도 이 기술이나 산업이 안정이 된다는 건데요. 지금은 저희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가파르게 지금 버거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굳이 4차 산업혁명이라 할 게 없고, 아까 저기 같은 그림을 보시지만은 이쪽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굳이 새로운 말을 만들 필요 없이 이머징 테크놀로지다 하면 뭐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쓰는 용어가 인더스트리 4.0 이런 용어를 쓰고, 또는
하버드의 크리스텐슨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Disruptive Technology, 파괴적인 이런 기술인데요. 이 맥킨지가 전망한 지금 가장 뜨고 있는 12가지의 Disruptive Technology를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란 실체 없는 이야기 쓰지 말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용어 중에 적절한 게 Emerging Technology for Industry 4.0 또는 Disruptive Technology 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AI가 되겠습니다. 레리 페이지가 자기들이 2000년부터 뭐 이미 AI를 만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명맥이 이어지다 말았다, 이어지다 말았다. 이제 최근에 가장 히트친 게 이세돌하고 알파고인데요. 저번에 이세돌 선수가 쳤을 때 네이처를 보면 결국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AI하고 사람의 경쟁이 아니고 슈퍼컴 1202대하고 사람의 경쟁이다. 뭐 얼마 안 됐죠. 불과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알파고 제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알파고 이런 논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일 아침에 이세돌이하고 알파고 제로하고 게임을 하는데 19 곱하기 19가 아니고 20 곱하기 2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고 제로가 이길까요? 꼭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딥블루의 카스파로프가 이제 딥블루한테 전 거죠. 지고 나서 뭐 그 뒤에 별 이야기가 없는데 그 뒤에 진행되는 체스 게임은 프리스타일 체스입니다. 프리스타일이라는 게 켄타로스 반인 반동 물을 인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람 대 사람끼리 편을 짤 수도 있고 사람 기계 편을 짤 수도 있고 기계 기계 편을 짤 수도 있는데 최근에 하는 거는 사람과 기계가 편을 짜서 하는 팀이 가장 성적이 좋다는 거죠. 기계 대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친구가 아주 윌리엄슨이라는 친구인데 최근에 이제 사람하고 기계하고 합해가지고 우승을 하는 친구인데요. 그럼 만일에 또 가정을 해보죠. 이세돌이한테 슈퍼컴 한 대만 주고 알파고 제로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저는 뭐 이세돌 플러스 슈퍼컴 한 대가 백전백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뭐 상당히 스트롱 AI보다는 위크 AI 쪽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결국 위크 AI라는 거는 이 AI가 사람을 도와주는 건데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보면 상당히 성숙된 부분이 컨슈머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아직 에어로스페이스 쪽 이런 쪽은 어느 정도 성숙을 안 했는데 제가 이런 표를 보면 참 안타까운 거는 여기 안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테크마피아하고 스타트업하고 글로벌 500 기업들인데 글로벌 500들은 아주 미천한 입장이고요. 결국은 테크마피아하고 스타트업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별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거는 AI 관련 인력들 보면 이쪽에 보시면 베이에리어 쪽에 한 2만 명 가까이 있고 시애틀 쪽에 한 10,000명 있고 그다음 이쪽도 유럽 쪽도 상당히 있고 그죠? 인도, 중국도 상당히 있는데 어디도 우리나라 흔적이 안 보입니다. 미래를 전망한 자료를 보면 거의 중국이 거의 한 10,000명까지 올라갈 거. 그럼 이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근데 한국은 지금 어디에서도 이런 게 잘 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스트롱 AI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앨런 머스크인데요. 앨런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 트위터에 올린 글이 태그마크가 쓴 라이프 3.0이란 책, 정말 좋은 책이다. 이 책 꼭 좀 읽어봐라. 라고 강추를 했죠. 태그마크가 이 목차는 뭐 통상에 있는 목차들입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인간의 컨시스니스까지 소위 말하는 하드 프로블럼까지 인식 문제까지도 지금 도전을 하고 이걸 극복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재미난 거는요. 책 후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서평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스트롱 AI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닉 보스트롬이 최근에 쓴 책 중에 슈퍼 인텔리전스 한 2, 3년 됐습니다만 이 책도 AI에 관련해서 시사점을 굉장히 많이 주는 책 같아요. 이 책도 한번 강추를 드리고요. 호킹은 잘 아실 테고요. 빌 게이츠 잘 아실 테고 이안 탈린이라는 사람이죠. 스카이페의 창립자입니다.
이 사람이 스트롱 AI 얘기할 때는 꼭 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소개가 안 됐더라고요. 이 사람 생각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만든 저 컨셉 중에서 인텔리전트 스테이웨이라고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간단한 이야기 들으면 첫 번째가 생물이 처음에 탄생해서 자기 복제가 됐을 때는 인텔리전스가 아주 작다. 근데 에볼루션 하면서 늘어나고 지금 현재가 얘기입니다. 인간.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많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프로그레스고 AGI가 되고 AGI가 일어나는 순간 첫 번째 컴퓨터가 인간보다 앞서게 되면 그 AI가 스스로 인텔리전스를 창조하기 때문에 익스플로전이 일어나고 이 파워는 도대체 모르겠다는 건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런 AI가 그렇게 쉽게 올까? 저는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마라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라라는 분이 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술이 새로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아주 그 기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더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를 한다. 이런 거죠. 지금 AI가 막 뜨고 있으니까 이 상당히 버블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가트너가 2007년도에 하이퍼사이클을 내놨습니다. 내놓은 걸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대부분의 기술들이 다 여기까지 가가 있고 현재 플랫에 올라가 있는 거는 버추얼 리얼리티 하나 정도 요거만 살아남아 있는 정도고 아직 요거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 기술 중에서 대부분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드 AI하고 소프트 AI 또는 스트롱 위크 AI를 이야기하면서 하나 꼭 강추드릴 책이 뭐냐면 이 1998년도에 존 카스티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복잡기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43년생인데 이분이 이 컴플렉시티라는 저널의 편집장을 하신 분이죠. 이 보니까 작년까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부터 이쪽으로 넘어갔더라고요. 넘어갔고 임팩트 팩터가 4.6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멀티디스플리너리의 저널의 랭킹을 보면요. 위에 네이처부터 시작해서 한 8등까지 가는 잡지니까 상당히 뭐 이런 게나 있는 잡지죠. 근데 이분의 경력을 보면 Center for Complex System Enterprise 또는 산타페도 올해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고 이분이 쓴 책이 아까 저기 우리나라 말로는 인공지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 원서는 캠브리지 킨텟이라는 겁니다. 캠브리지 오중주. 사이언스 픽션입니다. 사이언스 픽션인데 5명을 등장을 시켜요. 5명을 등장을 시키는데 이 5명의 얼굴 아시겠습니까? 누구 한번 맞춰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그 유명한 스노우 교수입니다. 두 가지 문명에 대해서. 그 옆에 있는 분이 잘 아시는 슈레딩거, 고양이 나오는. 여기 있는 분이 뭐 튜링, 뭐 너무 잘 아실 테고. 이분이 홀데인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분이 그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이 5명을 저녁에 초청을 해서 밥을 먹으면서 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논쟁이 붙는 거예요. 직접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것도 마치 그 사람이 한 것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여기서 던지는 목차가 AI 연구하는 사람한테 상당히 시사점을 주는데 챕터 2가 기계가 인간의 뇌를 복제할 수 있을까? 그 다음이 기계가 생각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치더라도 기계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 또는 의미를 이해한다라도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개성을 가질 수 있을까? 개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문명, 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던지면서 그 안에서 5명이 난상 토론을 벌이는 이런 거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챕터 4에 기계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에 나오는데 이게 비트겐슈타인이 이게 상형문자방 조금 익숙하시죠? 이게 무슨 논쟁이냐면 거의 보면 차이니즈로 중국어방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중국어로 된 어떤 질문을 넣으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모른다. 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한 패턴을 수십만 개를 만들어 놓으면 글자 맞추기를 하나를 던져 놓는다. 그럼 이 사람은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한다라고 할 거 아니냐. 과연 기계가 이런 건데 이해한다고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1980년도에 썰 교수가 쓴 거를 비트겐슈타인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썰의 논문이고요. 거기에다 이제 논쟁이 슈레딩기가 나와가지고 밝은 방 논쟁, 루미너스 룸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결국 슈레딩거가 한 게 아니고 처칠랜드가 아까 이게 차이니즈 룸에서 대한 반론으로 1990년도에 쓴 논문인데요. 이게 보면 거기에 대한 반론인데 이거는 뭐 주제하고도 조금 뭐 어긋나기 때문에 상승 이야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이 책이 5명이 붙어가지고 이 철학적으로 인공지능과 논쟁을 벌릴 수 있는 모든 주제를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주제를 이 5사람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하는 책인데 그거 한번 강추를 합니다. 하여튼 AI는 뭐 골치 아픈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기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은 세상은 기술 한 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술 옆쪽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휴머니티라는 건데. 결국 기술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개발을 하고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것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주제가 훨씬 더 중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가 결국 신하고 인간의 싸움 아닙니까? 이런 중세까지는 결국 모든 진실은 신한테 있었는데 중세가 넘어오고 계몽주의가 넘어오면서 그게 아닌 것 같아. 신이 모든 정답이 없다. 데카르트가 나와서 신을 빼고 나니까 진리에 대한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모데우스하고 이제 호모사피엔스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유발 하라리 이야기는 인간 지능의 발전은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모른다 라는 걸 알면서부터 인텔리전스가 쌓이기 시작한 거고 결국 호모사피엔스가 인간을 지배한 것도 실존하지 않는 여러 가지 상상력, 신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국가라든지 화폐라든지 이런 거를 상상을 하면서 호모사피엔스가 인간을 지배하게 됐다. 쭉 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신과 인간의 다툼에서 인간이 이겨서 휴머니티가 올라가자. 자, 사이언스와 휴머니티 간의 경쟁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노우 교수의 그 유명한 책, 두 가지 문화, 두 가지 문명인데요. 얼마 전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결국 이 인문학과 과학이 서로 충돌하는 것은 양쪽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예를 들어 주라기 공원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과학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복제를 할 거냐라는 데 생각을 한다 그러면 휴머니티에서는 왜 우리가 주라기 공원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why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이언스는 how고 휴머니티는 why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사이언스라는 게 과연 진실인가 아닐 수가 있다. 이 대목에서도 제가 하나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장하석 교수가 EBS에서 와가지고 과학 철학에 대해서 과학의 철학을 만나라 라고 13강 강의를 하셨어요. EBS에 안 들어가시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셔도 13강이 다 뜹니다. 제가 이걸 쭉 시절차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정말 정말 들어볼 만한 이 비디오입니다. 특히 과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걸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시사점을 주고 또 여기서 또 연구 주제도 던져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테이지 3가 이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데이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휴머니티하고 이 사이언스가 신이 됐다. 어떤 신이 됐느냐? 데이터 릴리전이다. 데이터 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다. 데이터 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몇 가지죠. 첫 번째 하나는 모든 유기체는 알고리즘이며 생명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지능이라는 게 의식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 의식은 없지만 지능이 매우 높은 알고리즘이 나오면 이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인간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세 가지 가정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이 과학이 완수가 되면 호모사피엔스는 사라질지 모른다. 왜냐하면 사피엔스의 진화라는 것은 사바나 평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화가 됐지만 이런 진화의 알고리즘은 데이터 처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 마치 자동차,
마찰을 대처했을 때 사람들이 마찰을 업그레이드를 시키지 않고 마찰을 퇴역을 시킨 것처럼 데이터 교가 완성이 돼서 AI가 스트롱 AI가 오면 결국 호모사피엔스도 똑같은 퇴역을 당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라고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게 대한 답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책을 봤는데 뭐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정말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도 모르겠다. 유기체는 단지 알고리즘이고 생명의 실제로 데이터 처리가 불가할까? 또는 지능과 의식 중에서 누가 더 가치가 있을까? 또는 의식은 없지만 지능이 매우 높은 알고리즘이 우리 인간 자신을 더 잘 알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책을 끝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모데우스라는 책은 한번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휴메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기술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휴메니티에서 미래 세상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세 가지다. 첫째 하나가 네오사피엔스, 두 번째가 노마드, 세 번째가 위즈덤이고 이 기술과 휴메니티가 결합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네오사피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어리신 분이 어느 분일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4. 앞으로 몇 살까지 사실 것 같습니까? 예? 8. 10회를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강하에서는 80이다. 색깔을 보면 빨갛게 돼 있는 데가 아주 장수국가인데요.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죠. 얼마 전에 란셋, 임팩트 팩터 거의 40, 50 정도 되는 논문 아닙니까? 란셋에서 이제 어떤 논문이 났냐면 선진국 35개국을 대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까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현재는 수명이 조금 낮지만 이거 올라가는 카로를 보십시오. 이게 수명이 늘어나는 이 속도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대한민국이 올라가고 있다.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뉴욕 포스트에서는 오래 살려고 그러면 남아야 가라. 이런 기사까지 들 정도로 평균 수명하고 우리가 몇 살까지 살까 이건 틀립니다. 평균 수명에는요, 유아 사망률도 들어가고 중간에 사고수도 들어가고 우리가 몇 살까지 살까라는 가장 중요한 대응 지표는 최빈 사망 연령. 올해 우리나라 사람이 10,000명이 죽었는데 이걸 나이별로 쭉 그래프를 보니까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우리가 몇 살까지 살까라는 질문에 대한 최빈 사망 연령이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최빈 사망률을 쭉 찾아보니까 이 모 신문에 이제 이렇게 해서 106살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 소스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전혀 이 소스 데이터가 근거가 없어요. 대충 이런 데서 나왔고, 이런 심포지움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충 따져보니까, 2020년에는 90살을 넘고 100살을 바라볼 것이다.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실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게 통계청에서 사망자가 나와 있어요. 이 보시면요, 재미난 게 20년 자료를 봤는데, 남자가요, 20년 전에는 78세였죠. 현재는 남자의 최빈 사망 연령이 85세입니다. 여자가요, 20년 전에 83세였어요. 지금은 89세입니다. 현재. 지금이 아니고, 통계청 자료가 2년 전 자료밖에 안 나오잖아요. 2015년 자료에 최빈 사망 연령이 여자가 89세입니다. 근데 평균 1년마다 이 수명이 4개월씩 늘어나거든요. 2년 반 지났으니까 아마 90세를 이미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최빈 사망 연령은 이미 90세를 돌파를 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조금 황당한 숫자일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80세는 여자 기준으로 볼까요? 앞으로 15년을 더 살아야 되고 60세는 45년을 더 삽니다. 40세는 75년을 더 살고요. 20세는 105년. 그러니까 앞으로 101년을 더 사셔야 되십니다.
상상이 갑니까? 제가 숫자가 조금 높다 싶어가지고 기대 임해가지고 숫자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조금 낮게 나왔어요. 여자가 80세가요, 92세, 12년 더 살고, 60세가 38년. 그러니까 제가 지금 63세니까 저도 평균 따지면 35년. 건강관리 잘하면 40년 내지 50년 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20몇 세니까요. 보십시오. 이게 남자가 121세니까 101년 더 사니까 24시라 그랬으니까 97년을 더 사셔야 돼요. 분수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97년을 더 사셔야 돼요. 지금 대충 머릿속에서는 한 20, 30년 더 일하다가 은퇴해가지고 뭐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124? 불가능할까요? 얼마 전에 네이처에서는 115까지 나왔고요. 이게 몇 년도 논문인가요? 네, 16년 논문이고 17년 논문에 나오면 125세까지 이미 나왔고 타임에 142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뻥이 조금 심한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125세라고 이야기했던 거는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IT, BT, NT 기술의 결합을 감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글도 결국 지금 하고 있는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게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라고 만들어서 구글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인간 수명을 150세까지 늘리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인간 수명이 최소한 125세까지 간다고 놓고요. 그 다음에 포유류 중에서 메노포즈를 하는 포유류가 인간,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들새고래. 모든 포유류들이 메노포즈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몇 개의 동물만 메노포즈를 해요. 최근에 나온 게 이게 범고래입니다. 킬러웨일 하는 거예요. 킬러웨일이 서식지가 이쪽인데요. 이 킬러웨일이 작은 고래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큰 고래를 이 잡아먹는 장면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게. 정말 머리가 좋구나, 이 친구들이. 밑에 뒤에 따라오는 이 킬러웨일들이 큰 고래 잡아먹는 이 장면이거든요. 저지간에 이 킬러웨일, 다음에 들새고래, 사람이 왜 메노포즈를 할까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거는 본류가 아니고, 우리가 종족 번식의 임무를 벗어난 이후의 삶을 인간은 뭐라고 부르나요? 고령하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늙었다. 고령하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글로 사는 인생 또는 충분히 젊을 때 고생했으니까 늙었으니까 앞으로 잘 돌봐줘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연금제도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현재 시스템은요, 종족 번식의 임무가 대개 50년에 끝난다고 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자 평균이 46세에서 56세니까 평균 51세입니다. 근데 대개 옛날에는 10년 내지 20년 살다가 죽었잖아요. 아까 제가 연령 가지고 말씀드린 거 보면 리프로덕션 임무가 50년인데 플러스 남은 게 60 내지 70년. 그럼 과연 이 60 내지 70을 가지고 고령하다고 할 수 있느냐? 60, 70이 이거보다 더 많은데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보다는 고령화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지금 화두인데요. 이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고령화란 말을 먼저 버리는 거다. 킬러웨일에 대한 논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Prolonged Post-Reproductive Lifespan of Killerwhale에다가 킬러웨일 대신에 호모사피엔스를 이어보죠. 호모사피엔스의 라이프스팬, 연장된 재생산 기능, 이후의 기간을 뭐라고 할까? 라는 거죠. 새로운 인류가 탄생을 한 거예요. 인간이 진화론을 파괴를 하고, 진화론을 하면 당연히 이 프로덕션 이후에 10년 있다가 죽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도 50년 내지 60년의 여명을 더 남기잖아요. 이 엄청난 기간을 뭐라고 부를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만드는 바에 네오사피엔스, 신인류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보면 뭐 앞으로 몇백억이 될 거다, 150억이 될 거다, 100억이 될 거다 하는데 저는 100억에다가 표를 줍니다.
이게 1950년부터 2100년까지 인구 증가에 따라서 면적이 바뀌는 지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쪽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위에는 뭐 점점 면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한 100억 될 때 25억 인구, 24억 인구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요. 인구들이 늘어나는 거는 전부 다 아프리카 아니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중에서 남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결국 생산 가능 인구 늘어나는 것도 그쪽에서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거대한 이 인구 간의 이동이 생길 건데요. 인구 간의 이동 자체를 노마디제이션이라면서 새로운 용어를 쓰더라고요. 과거에는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동서간의 이동을 했습니다. 동서간의 이동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책이 총균세, 제렛 다이몬드가 쓴 총균세라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이 온대지방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동서간에 이동을 했고, 징기스칸은 동에서 서로 갔고, 이 사람들은 서에서 동으로 왔고, 뭐 이런 식인데요.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 목의 쪽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보면 인류의 흔적을 다 찾을 수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DNA의 움직임을 봐도 전부 다 동서간의 이동이다 라고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동서간의 이동이 남북간의 이동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남쪽에서 25억 인구 플러스 알파, 북쪽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이런 장면 아닙니까? 지금 각 나라들이, 다음에 유럽의 선진 제국들이 뭐 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니 이쪽 남쪽에서 사람들이 뭐 몇만 몇십만 넘어온다는 건데요. 앞으로 진행될 모습은 몇만 몇십만이 아닙니다. 25억, 30억 인구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 천만, 몇억 단위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인류가 지금 목도하지 못한 거대한 인간의 이동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미 자카 탈리가 한 15년 전에 유목하는 인간, 호모노마드라는 책을 썼는데요. 호모노마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착민과 유목민이다. 유목민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비자발적 유목민이 있고 자발적 유목민이 있다. 이게 이제 히스패닉들이 소위 말하는 비자발적 유목민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자발적 유목민이 하이퍼 유목민인데요. 하이퍼, 높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하이퍼 유목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서초동 근처에 그 레지던스가 많이 있어요. 우죽순처럼 들어서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레지던스 뭐 하는 거냐? 이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뭐 3개월, 6개월 있다 가는 데다 텅텅 비었겠네. 꽉꽉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이미 이 강남에 가보시면은 뭐 레지던스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예를 들어서 골프장을 가보면요. 생각보다 젊은 친구들이 골프를 많이 치고 있어요. 해서 골프장 사장한테 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친구는 맨하탄에 있던 로프에서 누구고, 저 친구는 공인 회계사고, 이 친구는 맥킨지 뭐고, 다 하이퍼 유목민들인 거예요. 이, 우리 인프라 유목민은, 예를 들어서 구로공단이나 이런 게 외국인 노동자들로 눈에 많이 띄고,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하이퍼 유목민은 눈에 잘 안 띄어요. 안 들어있지, 안 뜨이지만, 엄청난 숫자로 이미 하이퍼 유목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녁을 먹다가 이야기하는데 뭐 할 거냐 앞으로 하니까 자기는 발리 같은 데 가서 컴퓨터 하나만 갖고 발리 우붓에 가면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참 여기 앉아가지고 인터넷하고 저기 다 되니까 거기서 직접 하는 거 보내주고 하면서 먹고 살 거라는 건데 이미 그 디지털 유목민들이 이미 활성화가 돼 있죠. 작가 탈레가 쓴 미래 간략한 역사라는 책에 보면요. 정착민도 이미 몸은 한 군데 정착이 되어 있지만 현재 이미 버추얼 유목민이다. 사이버 스페이스상에 헤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정착민도 버추얼 유목민이다 라고 보면 현실 세상이든 사이버 스페이스 세상이든 다 유목하는 인간들이다. 그래서 미래 모든 인간은 유목하는 인간이 될 수가 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 위저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혁명을, 코그니티브 혁명에서 농업혁명, 과학혁명, 제일 최종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만,
여기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고 위즈덤 레볼루션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살아남기 위해서. 인연명이 일어나서 농업 생산이 엄청나게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저거 할 줄 알았는데 소위 새로운 직업이 생겼지 않습니까? 사냥꾼, 헌터 앤 게더러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헌터 게더러가 다 죽을 줄 알았지만 헌터 게더러들은 파워맨드 노마드로 다 바뀌었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 다 죽을 알았지만 something maker로 다 바뀌었습니다. 또 AI가 일어나면 현재 사람들이 다 죽을 줄 알지만 살아남는데 뭐로 살아남는 거냐? 위즈덤으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만 위즈덤에다가 이하를 붙인 위즈덤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물론 타임렉은 상당히 걸리겠죠. 인류가 가진 자산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고 유용하지만 가장 활용이 안 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위즈덤이겠죠. 머릿속에 엄청난 위즈덤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전혀 활용을 못하고 펴펴 살아간다. 우리가 지식하고 지혜할 때 지자가 다른 지자 아닙니까? 지혜할 때 지자는 알지자의 밑에 태양 일자가 붙어 있죠. 세상을 두루 파게 합니다. 우리가 위즈덤이라고 할 때 위스는 와이드라는 뜻이고 덤이라는 것은 저지먼트 판단하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지식을 많이 가는 게 아니라 지식보다 하나 위에 있죠. 뭔가를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나머지 또는 인텔리전스에서 위즈덤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길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이 논어에 보면 사람이 안 가는 건 5단계인데요. 첫째, 지 머리로 한다. 두 번째, 행, 할 줄 안다. 용, 사람을 쓸 줄 안다. 훈, 사람을 가르칠 줄 안다. 평, 그 결과를 평가할 줄 안다. 지행용훈 평을 5가지를 다 해야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는 뇌에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knowledge 또는 intelligence라고 할 때는 머릿속으로 안다는 거고요. 이거를 전체로 다 할 수 있어야 저희들은 wisdo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장을 한번 볼까요? 제가 삼성석유화학 사장을 할 때 보면 현장 포맨, 라인맨이 정년 61세에 정년 퇴직을 하세요. 이분은 하루 종일 나무망창 하고 다닙니다. 석유화학에 보면 뭐 파이프가 엄청나게 많이 이래 돼 있거든요. 하루 종일 망치, 나무망치 가지고 똥똥똥똥똥 두드려보고 이상한 소리 나면 열어봐. 열어보면 원료가 눌러붙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 화학 공장에서는요, 파이프가 눌러붙으면 눌러붙는 순간 손해가 몇십억이 납니다. 이 사람은 나이지도 없어요. 경험이 있는 거죠. 경험으로 이게는 눌러붙기 직전이다. 이걸 아는 거죠. 안동에 가면 종갓집 며느리가 아침에 시아버지 또 그의 어른들이 앞날 약주를 한잔 하시고 나면 주는 꽁으로 만든 꽁고기를 만든 물귀 중에 치즈라고 있어요. 이거는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이거죠. 이거 남자가 별 상관이 없어요. 프란시스 크릭이 DNA 나선 구조를 하고 나서 노벨상을 받고 나서 전환을 해서 어디 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냐면 consciousness, 사람의 의식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수제자가 크리스토프 코어가 이제 수제자 아닙니까? 코어하고 크릭하고 쓴 논문 중에서 좀비 에이전트라는 게 있죠. 이 좀비라는 게 우리가 영화에 나오는 뭐 괴기 이렇게 다니는 그런 좀비가 아니고 인지과학에서 얘기하는 좀비라는 거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다만 사고 기능만 뺀 거를 좀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사 사회를 보면요, 의사들은 손으로 생각을 하고 머리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의사들 중에서 특히 외과 의사들 수술하는 거 보면요, 공부 잘한다고 수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손끝에 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인텔리전트를 거치고 뭐 펠로를 거치고 거의 한 10년 15년 수련을 받는데요, 수련 받는 거는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왓슨 메디컬 가지고 대처를 해도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머슬 메모리입니다. 근육에 모든 기억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소위 우리가 만시간의 법칙 하는 게 있잖아요. 말간 글래드웰이 이야기하는 이것도 근육 메모리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 말씀드린 차이점이 experience,
첫 번째 차이다. 다음 두 번째가 시스템 1입니다. 캐너만이 이제 2000년 노벨상을 탔는데 그분의 생각이 이제 잘 담겨있는 책이 Think Fast and Slow. 사람 머릿속에는 Think Fast가 있고 Think Slow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노벨 경제상을 심리학 자인데 경제상을 탔느냐면 모든 경제학에서는 가정을 합니다.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현실 경제 세상에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감각적으로 동물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 캐너만이 Think Fast and Slow라는 책을 쓰면서 시스템 1은 fast고 시스템 2는 slow다. 이거는 unconsciously 쓰고 이거는 conscious하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거는 사람이 사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야구장에 갔는데 제 앞으로 파울볼이 날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성적으로 저 볼의 속도, 나의 움직임의 속도 이런 거 계산하다가는 뻥 맞는단 말이죠. 볼이 날아오면 피해야죠. 이 패스트죠. Think fast. 그 다음 사파리를 갔는데 밖에 쭉 산보를 하다가 사자가 뛰어온다. 그러면 사자의 속도, 나의 속도, 문 열리는 시간 이거 계산하다가는 사자한테 먹기 죽죠. 사자 눈에 띄면 바로 차에 숨어야죠. 이게 Think fast라는 거죠. 직관, intuition 이런 것까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차이점 중에서 큰 거 하나가 우리가 AI 같은 논리적인 부분하고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게 이모션, 감성입니다. 사람들은 되게 생각할 때 어널리시스를 하고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제 해보면은 95% 이상은 보고 느끼고 행동을 하는 거죠. 감성적으로. 제가 세 가지 말씀만 드렸는데요. 익스피리언스하고 시스템 1하고 이모션. 등등등등등 있는데 저희들이 그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이야기하는 DIKW 모델 피라미드에서 보면 데이터 인포메이션 날리지 위즈덤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인텔리전스가 나오니까 DIKIW I자가 좀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빅데이터라는 게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바꾸는 거고 AI라는 게 인포메이션을 날리지는 인텔리전스로 바꾸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엄청 많은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이 나오고 엄청난 인포메이션에서 이익이 나오는 이런 순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되게 저희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런 피라미드를 그립니다. 근데 저는 뭐 이 피라미드는 사실 대단히 잘못된 피라미드다. 왜냐하면 이 갭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간극이 있다라고 보는 그 간극은 이 그랜드 캐니언의 간극보다 더 크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지난 여름에 서머스쿨 들으신 분 계시나요? 예, 서너 분 계시나요? 네 분 계시는 분. 제가 그때 한 3시간을 요구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파워포인트가 한 1200장, 1300장에 제가 올려놨는데 1300장짜리를 제가 한 10장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심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데이터 인포메이션 다음 형식지, explain knowledge, knowledge intelligence, 다음 weird conscious, human conscious, human wisdom, the born wisdom으로 간다. 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걸 모으면, 인포메이션의 한 점이 되고, 인포메이션 엄청나게 많은 걸 또 모으면, 날리지의 한 점이 되는데 이거는 모든 날리지가 아니고 날리지 중에서도 저희들이 형식지와 암묵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AI에서 다루던 거는 암묵지는 다룰 수가 없죠. 내 속에 있는 거니까 형식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넘어가는 것만 AI가 다룰 수가 있죠. 그렇죠? 암묵지는 못 넘어가죠. 그리고 논학과 이야기를 따지면 인간의 창조라는 거는 형식지가 암묵지로 가든 암묵지가 형식지로 오든 거기에서 크리에이션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쪽이 AI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나머지 부분은 AI가 다룰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난리지 중에서도 이쪽 익스프릿 난리지가 아니고 이 나머지 부분들이 커버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매트릭스는 제가 언커시니스 또는 컨시스 매트릭스라는 건데 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특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의식인데 무의식 중에서 아주 특이하게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게 의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 머릿속에 일어나는 것 대부분은 뭐 95% 이상은 이거고 일부만 의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숨쉬고 느끼고 이런 것들은 다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다르게 구분하면 그게 과연 의식이라도 이성적인 의식이냐 감성적인 의식이냐. 현재 AI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컨셔스 하면서도 레셔널한 의식만 다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리지를 다 알더라도 결국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거밖에 안 된다. 나머지 인투이션이라든지 언컨셔스 이모션이라든지 필링 같은 거는 우리 연구 과제다라는 부분. 또 설사 이거를 다 이해를 했다고 칩시다. 이해를 했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위얼드, 이게 참 재미난 게 위얼드라는 게 Western educated industrial rich democratic한 사람들의 의식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논문을 쓰는 것 자체가 이 대상의 사람들로 아프리카 원주민 가지고 나오는 논문 없잖아요. 대개 보면은 자기 또는 자기 주변 학생들 또는 뭐 모집 또는 모을 수 있는 부분에 사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다 포함이 되더라도 결국은 인류 전체를 안다 하더라도 이거는 머릿속에 사는 부분 밖에 소화할 수가 없다. 나머지 익스피리언스는 커버를 할 수가 없다. 익스피리언스라는 게 결국은 서브젝티브 콜리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관적인 느낌, 주관적인 익스피리언스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알더라도 인간의 이 이미지덤이라는 게 인간의 이제 가시광선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가시광선이 전체 광선의 파장에 몇 분의 1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외선, 자외선 사용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그럼 전체 이 파장 중에서 우리가 인간 눈에 볼 수 있는 게 전체 파장이 몇 분의 1쯤 볼 것 같아요? 100분의 1. 인간의 가시광선이 느낄 수 있는 게 10조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0조분의 1을 보고 우리가 뭐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과연 그게 맞냐 하는 거고요. 뭐 이 논문 누구나 잘 아시고 토마스 네겔 교수가 쓴 What is like to be a bat? 박쥐가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냐. 박쥐가 안 되고서 사람이 뭐 박쥐는 전파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느끼고 한다 하는데 그게 정말 말이 되는 거냐라는 얘기인데요. 콜리아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걸 다 안다 하더라도 동물 전체로 따지면 알 수 있는 부분은 1 10트릴리언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그 표를 다시 하면 요 산에 엄청난 간극이 있는데 현재 제가 볼 때 인류가 갖고 있는 뭐 제 계산으로 한번 따져서 이거를 나눠보라 하면 이 부분이 1%도 안 될 거 아니냐. 1%도 저는 크게 봅니다. 이게 앞으로 남은 숙제가 한 99%가 될 텐데, 그럼 어떤 숙제가 남아있느냐? 첫째,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으로 가는 거는 빅데이터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에서 익스피리언스로 가는 건 AI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게서 나머지 암묵지까지 가려면 소위 말해 텍스널리지 또는 임플리시 날리지 또는 날리지 크리에이션 프로세스가 이해가 돼야 된다. 그 다음 여기서 제대로 날리지에서 위얼드까지 가려고 그러면 무의식과 감성과 느낌과 무의식적인 감성까지가 더해져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위얼드에 대한 연구가 더 늘어나야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서브젝티브 익스피리언스가 증가가 돼야 되고 또 드본 생물체의 위전까지 가려고 그러면 인간을 제한 다른 생물체의 위전까지 가야 되는. 되게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연구가 뭐 거의 진척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초보 중에 초보까지 진척이 돼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부분이 무궁무진한 보고다.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이 AI 쪽에 완전히 많이 뒤져 있어요. 투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사람이랑. 그러면 점핑할 수도 있겠다. 그럼 어디로 점핑을 하느냐? AW 가자. AW가 뭘까요? Artificial Wisdom으로 가자. Artificial Wisdom 하면 AI가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들이 아주 최첨단 선진 국가들이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먼저 가서 발을 담고 있으면 혹시 이 부분에 우리가 또 성산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AW 인공지혜란 말을 안 만들어 봤는데요.
artificial wisdom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하여튼 위즈덤은 대단히 골치 아픈 주제다 이런 이야기죠. 요약을 하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ITBTNT 또는 AI까지 들어가는 거고, 이 테크놀로지 측면이고요. 휴머니 측면에서는 네오사피엔스, 노만, 또 위즈덤인데, 이게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인류의 거대한 챌린지, 도전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 레볼루션 디바이더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인간이 노무현혁명, 산업혁명, 디지털혁명, 지혜혁명이 일어났는데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인간이 바로 적응을 한 게 아닙니다. 상당한 갭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갭 간에 우리가 디바이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혁명이 생기고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실제 그거로 인해서 전쟁이 생기고 계급, 빈부, 격차가 생기고 노예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이게 몇십 년, 몇백 년 지나서 종교, 법률, 윤리로 극복이 됐거든요. 각각의 단계마다 이 디바이더가 생기고 이 챌린지가 인간한테 던져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디바이더, 이거 어떻게 극복할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지혜혁명이 오면 이거는 뭐 더 엄청난 디바이더가 생길 텐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극복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는 거죠. 토인비가 역사연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전과 언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도전 중에 첫 번째 도전 중에 이 가장 심각한 걸 거예요. 아마 가무수가 결혼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인류의 아마 결혼제도가 크게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결혼제도는 50년을 같이 살고 10년, 20년 있다가 죽는다 이런 건데요. 앞으로는 리프로덕션 임무가 끝나고 나서 60 내지 70이 남았을 때 과연 현재 결혼제도가, 인류가 갖고 있는 결혼제도가 유지가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혼제도가 어떻게 소화되겠어요? 이제 퀘스천이고요. 두 번째가 헬스 챌린지입니다. 제가 경제연구소에 있는데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정책 한 가지만 딱 써라. 하면 어떤 경제정책을 쓸까요? 뭐 금리를 어떻게 된다, 환율을 어떻게 된다, 부동산을 어떻게 된다, 무슨 뭐 벤처기업을 어떻게 양성을 해야 된다, 수없이 많은 답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뭐 제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성의 첫 번째 가장 영향을 많이 9988 이상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한민국 국민들을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돌아가시게 만들면 우리나라 경제는 회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비 중에 한 7.2% 정도 되고, 근데 문제는 의료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릅니다. 첫 번째가 스웨덴인데, 스웨덴은 뭐 완연한 복지국가니까 스웨덴 보고는 전 세계에서 의료비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의료비가 언제 들어가느냐 하면 되게 55세 이후부터 엄청난 속도로 들어갑니다. 젊을 때 병원에 잘 안 가지 않습니까? 55 되다가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GDP 25%까지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다. 오바마 케어 때문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이런,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GDP 30%까지 의료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료비가요, 2011년에 90조인데 25년에는 400조입니다. 무려 4배 반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2030년에는 우리나라 의료비가 한 20 내지 30%까지 갈 거 아니냐, 아무리 낮춰도. 그런데 만일에 이 의료비를 지금 7%에서 한 2배, 15%까지만 올릴 수 있다면 하늘에서 GDP가 5% 내지 10%가 떨어집니다. 25%에서 15%라면 GDP가 10% 떨어지잖아요. GDP 10%가 얼마나 큰 숫자냐. 우리나라 국방비가 1년에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국방비가 3%가 안 돼요. 전 세계에서 몇 번째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인데요. 국방비 3%인데 하늘에서 GDP가 10% 떨어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처해 있는 뭐 청년 실업부터 뭐 고령화 문제 모든 거 다 소환을 하고 남는 게 그렇습니다. 어떡할 거냐? 몇 년 전에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Compression of Mobility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질병의 압축이라는 거예요.
오래 사는 사람들은 쭉 가다가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실 때 훅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가다가 마른 나이 아파서 꼬랑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병으로 인한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치는 거예요. 장수하시는 분일수록 9988 234 아닙니까? 그래서 compression of morbidity라는 것은 질병의 기간을 압축한다는 의미예요. 네이처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요렇게 꼬랑 돌아가신 분을 요렇게 바꾸면 요렇게 해서 훅 가게 만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의료비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의사들이 치료하는 사람들, 아프면 병 고치는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아프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뉴트리션 다이어트하고 엑서사이즈, 스트레스 없애는 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목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세대 간 갈등입니다. 이미 노인들이 아이들 인구를 넘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9월 달에 나온 통계죠. 그리고 이 인구의 구성 자체가 처음에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지금은 경로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어린이석,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과연 그런 사회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어떤 갈등보다도 세대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할 것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간의 갈등,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 그래서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앞으로 굉장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가 노마다이즈 챌린지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트럼프가 국경에 이제 이걸 담을 삼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사회 인프라를 지탱하고 있는 게 히스패닉들이거든요. 히스패닉들이 최하층 업무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수감률이 가장 높은 데 미국이죠. 말 안 들으면 감옥에 보내는 거죠. 감옥과 히스패닉으로 미국 사회의 인프라가 지탱되고 있는 이런 구조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낼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정의가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자식도 한국인이고 한국말을 써야 되고 한국에서 태어나야 되고 이런 게 한국인이다 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우리 5천만 인구가 4천만, 3천만, 2천만 떨어지는 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한민족 정의를 지금하고 똑같은 정의 가지고 과연 한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죠. 이 얼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북방계 몽골리안들의 얼굴입니다. 쌍꺼풀이 없고 눈이 쭉쭉 줄이고 코가 낮고 입이 작은 얼굴들. 이게 반대죠. 남방계 얼굴이죠. 대개 보면 우리나라는 남방계하고 북방계가 섞여 있습니다. 신화를 보면 아는데요. 북방계 신화는 하늘에서 우리의 조상이 내려오죠. 남방계 신화는 아래에서 우리 조상이 태어납니다. 김수로왕 신화를 보면 하늘에서 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방계, 북방계가 합해진 거죠. 우리가 북방계가 한 80 내지 85, 남방계가 20 내지 15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핏줄은 다 유목민의 핏줄이다라는 거고요. 또 제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는데요. 대 크다 한이 칸입니다. 징기스칸 할 때 칸, 위대하다, 뛰어나다, 뭐 족장, 대장, 우두머리. 그래서 위대한 칸의 제국, 오히려 그레이터 칸 리퍼블릭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영어 표현을 바꾸자. 농담이고요. 그래서 우리 핏줄에 있는 유목기질을 어떻게 되살릴 거냐 하는 문제인데요. 실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이렇게 뛰어날 수 있는 것도 다 우리 유목기질 때문입니다. 유목민은요, 가벼야 되죠, 첫째. 자유롭고, 타인을 관대를 하고, 항상 사족 연결을 하고, 늘 접촉이 돼 있고, 자기 중심은 지녀야 된다. 작고 빠르고, 연결되고, 열려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위즈덤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꼭 질문이 나오는 게
앞으로 일자리 없어지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스트롱 AI는 저는 퀘스천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위크 AI는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분야의 위크 AI가 다 진행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인류에 도움이 되느냐,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으냐, 얼마나 주변 기술이 발전이 됐느냐에 따라서 속도 차이는 늦지만 이미 병원 같은 데 보면 왓슨 메디칼이요. 몇 년 전에 시작한 게 지금 인턴 레전트 다 마치고 펠로 한 4년 차나 이제 5년 차까지 올라가 있어요. 교육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교육이라는 게 맞을지 모르겠어요. 교육이란 대신에 러닝이라는 말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고요. 이 김용학 선생이 저희 학교 고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연대 총장 되는 바람에 요새 바빠가지고 잘 못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수학, 물리학, 과학 뭐 이런 거는 20살에 가르쳐도 되지만 철학, 역사, 심리학 이런 건 한 60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 한 60 살아봐야 인생이란 뭐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국영수, 그러니까 국문학 전공할 사람은 국어, 영문학 전공할 사람은 영어, 뭐 나중에 이 자연과학 가지고 박사를 사람은 수학이 필요하지만 제가 한 10년만 지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 리얼타임으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바로 이게 침 하나 먹고 뭐 전달이 될 건데 야 이게 국영수가 필요한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미 뭐 애들이 다 커가지고 30살 다 넘어서 제가 걱정은 없는데 요새 국민 학생들 집안에서는 국영수 이게 올미팅이라도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빨리빨리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뜰 산업은 위즈덤 인더스트리다. 위즈덤 마이닝, 위즈덤을 발굴을 하고요. 큐레이팅, 조합을 하고요. 크리에이팅, 창조를 하고 석유를 최고로 할 게 아니라 위즈덤을 최고로 해야 됩니다. 제가 5가지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모스 챌린지, 헬스 챌린지, 제너레이션 챌린지, 노마딕 챌린지, 위즈덤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를 전체랑 결합을 해보죠.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휴머니티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결합이 되면 도전과학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네오제네시스가 열리는데요. 한국 한때 세계 IT 혁신의 중심이자 패스트베드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글로벌 이게 IT 제가 2004년 지금부터 한 10몇 년 전에 한국을 디지털 실험장으로 만들자. 제가 이거 가지고 강의만 한 300회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 안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정말 이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하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디지털에 대해서 주목을 했어요. 모든 신제품이 나오면 대한민국에 실험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통하면 전 세계로 나가든지 한테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겠던 게 대한민국 전체를 디지털의 테스트 베드로 되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디지털 모르모트가 되자. 그러면 전 세계 기술, 전 세계 지식, 전 세계의 하이퍼 노매드들이 한국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대한민국이 앞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 베드가 돼야 되겠다는 건데 무슨 테스트 베드가 되는 거냐? 네오제네시스. 그래서 대한민국을 네오사피엔스들이 살아가는 네오제네시스의 테스트 베드가 되고 이 우리 한민족들은 아까 말씀드린 위즈덤이란 무기를 장착한 하이퍼 노매드가 돼야지만 이 틈바구니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이죠.